자, 오늘은 일반화 첫 번째 시간 화학의 기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은 이제 화학을 배울 때 우리가 계산기를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또는 이제 여러 가지 실제 실측치를 이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물질들의 어떤 특성을 갖다가 분석한다든지 계산을 하는데, 자, 그때 쓰는 가장 기초적인 여러분들 유효 숫자랑 관련해 가지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효 숫자라고 하는 건 이제 영어로 significant figure라고 해가지고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어떤 크기라든지 아니면 질량이라든지 등등을 측정할 때 이제 굉장히 자세하게 정확하게 측정하면 측정할수록 뒤에 소수점 이하로 굉장히 숫자가 많아지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측정기기의 한계상 어느 정도 이상까지는 더 자세하게 측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물질을 나타내는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 유효한 숫자를 갖다가 유효 숫자라고 하고요. 보통 유효 숫자까지를 우리가 이제 기록을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유효 숫자라고 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실제 어떤 걸 측정했더니 1.047g이 나왔다. 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47g. 여기다가 뭐 하나 더 할까요? 1.0470g.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유효 숫자가 어떻게 되느냐?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따질 때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기에서 유효 숫자다 그러면 요 0이라고 하는 숫자 자체가 기본적으로 보통 쓰질 않잖아요. 뒤에 있는 0은 의미가 없으니까. 하지만 이게 실제 측정값에 관련돼서는 자, 이 0이란 것도 의미가 있는 숫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자세한 측정 기기를 이용해서 계산을 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유효 숫자는 여기에 있는 모든 숫자들이 다 유효 숫자로 들어가요. 그래서 요 1, 0, 4, 7, 0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유효 숫자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유효 숫자가 5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여러분이 해보시면은 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0.0001320 뭐 이렇게 해도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은 자, 실제로 유효 숫자는 어떻게 되냐? 자, 요 0 앞에 있는 0 있잖아요. 이 0점일 때 이 0, 0, 0. 즉 유효 숫자에서 앞에 나오는 이 0이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유효 숫자로 취급을 안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요 뒤에 있는 하나, 둘, 셋, 넷, 4개를 유효 숫자로 취급하는데 유효 숫자만 이용해서 사용을 한다. 그러면은 자, 여기다가 1.320 쓰고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10에 마이너스 4제곱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유효 숫자를 갖다 표시를 해주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효 숫자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아보가드로 수가 6.02 곱하기 10의 23제곱인데 자, 사실은 요거는 6.02 곱하기 10의 23제곱이 아니라 602 얼마 쭉 가가지고 10의 23제곱만큼 숫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0의 개수가 10의 23제곱만큼 있는 거잖아요. 근데 유효하게 사용하는 숫자만 가지고 요 앞에다 표시를 하고요. 나머지 숫자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릿수를 알려주는 정보로만 사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유효 숫자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여기서 하고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니까는 유효 숫자를 세는 규칙, 0이 아닌 정수, 0이 아닌 정수는 언제나 유효 숫자다. 그리고 만약에 0이다 할 때는 세 가지 규칙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0일 때는 유효 숫자가 어떻게 되냐? 0.00025 있잖아요. 그럼 요 앞에 있는 숫자들은 유효 숫자가 아니에요. 요 뒤에만 유효 숫자로 취급합니다. 0이 중간에 있다. 그러면 여기 전부 다 유효 숫자로 취급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0은 유효 숫자가 아닌데 여기 있는 0은 유효 숫자로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유효 숫자가 4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렇게 해가지고 쓸 때는 1.00이잖아요. 이 0이라고 하는 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썼죠. 그래서 여기는 전부 다 유효 숫자로 들어가요. 그래서 소수점 뒤에 있는 0은 다 유효 숫자로 들어갑니다. 근데 유효 숫자와 유효 숫자 사이에 있는 요 0 있잖아요. 요것도 유효 숫자로 들어가죠. 근데 이제 요 유효 숫자 앞에 있는 0들, 요거는 유효 숫자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측정값이 아니라 여러분들 완전한 개수. 자, 예를 들면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번의 실험을 했어요. 실험을 10번 했어요. 그럼 10번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막 실측해가지고 뭐 이렇게 자로 재가지고 한 게 아니죠. 한 번 실험, 2번 실험, 3번 실험해서 10번 딱 실험했잖아요. 그럼 이 실험이라고 하는 건 정확히 1, 2, 3, 4, 5처럼 딱 끝나는 숫자. 완벽하게 뒤에 소점 없이 딱 끝나는 숫자. 그런 걸 우리 완전수라고 합니다. 사과가 3개 있다. 사과가 3개 있다. 그럼 이제 이런 개수도 결과적으로 1개 있다, 2개 있다, 3개 있다. 이렇게 해서 완전하게 소수점 없이 끝나는 숫자. 이런 것들을 우리 완전수라고 해요. 완전수. 완전수는 측정 장치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관념대로 생각하는 횟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완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개수, 횟수 이런 거. 예. 자, 그럼 한번 연습해 볼까요? 자, 유효수의 개수가 다른 건 몇 개냐? 자, 1, 2, 3. 유효자 1개, 2개, 3개. 3개죠. 1.023. 하나, 둘, 셋, 넷. 4개죠. 0.00. 요건 유효자 아닙니다. 1, 2, 3, 4. 4개입니다. 요거는 1.234. 4개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수학에서 유효자를 계산해서 사용을 할 때 이제 쓰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예. 곱셈이나 나눗셈의 경우는요, 유효자가 가장 작은 거에 맞춰줘요. 그러니까는 이제 4.56 곱하기 1.4 하면은, 자, 일단은 뭐 6.4 얼마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실제로 요거 중에서 유효자가 요게 제일 작잖아요. 근데 작은데 유효자 2개죠. 그럼 요것도 이 나온 값도 유효자를 2개로 맞춰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6.4에서 끊고 이 뒤에는 표시를 안 하는데 사실 요 뒤에 어떤 값이 있다 그럼 반올림해가지고 6.4에서 딱 끊습니다. 자, 그래서 유효자 개수를 맞춰준다. 자, 그 다음에 덧셈인가 뺄셈 보겠습니다. 덧셈 뺄셈은 여러분들이 이제 끝자리랑 관련됐어요. 끝자리. 그래서 가장 끝자리를 맞춰주면 되는데, 자, 여기 보니까 끝자리가 0.112로 끝나잖아요. 0.0 끝나죠? 이거는 0.013. 그래서 끝자리가 가장 짧은 거 0.0 여기서 끝나죠, 이거. 근데 여기는 0.013이 여기 끝나죠. 요거는 2개에서 끝나죠. 그러면은 자, 기본적으로 끝자리가 가장 낮은 거, 짧은 거, 요게 가장 짧죠. 그러니까는 여기에 해당하는 끝자리가 여기 끝자리고 여기 끝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맞춰줘요, 여기서. 그래서 여기에서 맞춰주고 여기 0, 그 다음에 0 해가지고 여기서 맞춰가지고 계산합니다. 그러니까는 31.123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끝자리가 끝나게, 여기서 끝자리가 끝나게끔 딱 맞춰줍니다. 그러니까 요 세 개 중에서 가장 끝자리가 짧은 거 있죠? 소점에서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맞춰주는데, 그럼 요 2, 3은 어떻게 하냐? 버리는데요. 여기 2를 반올림해가지고 앞에다 쓰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딱 여기까지 소점 첫째 끝자리까지 맞춰줍니다. 요것도 보시면, 자, 요거는 점 앞에서 끝났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점 뒤인데, 자, 결과적으로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점 앞에서 끝나게끔 요거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서 결국 7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예. 자, 유효수의 개념에 의해서 이거를 계산한 값은 얼마냐 하고 이제 나왔는데요. 자, 이 빼기잖아요, 빼기. 빼기는 자, 끝자리에서 맞춰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요 계산하시면은 1.039 빼기 1.020이잖아요. 그럼 1.020 빼면 얼마예요? 이렇게 빼세요. 그럼 여기서 여기 빼면 9 나오고 1 나오고 0.019. 0.019가 나오죠? 그래서 자, 일단은 요 앞에 있는 요 값을 계산하시면 요게 0.01, 0.019 나옵니다. 그 다음에 1.039랑 이렇게 나누기를 하시잖아요. 그럴 때 이제 중요한 건 유효수자 개수인데 여기 앞에 유효수자가 2개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가장 작은 유효수에서 여러분들 계산 결과를 써야 되니까, 왜? 곱셈이나 나눗셈은 가장 작은 유효수의 개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2개로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이 결과적으로 답이 딱 나왔다. 그러면 아마 뭐 0.01828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자, 2개에서 맞춰주니까 유효수 2개, 하나, 둘, 2개에서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2에서 반올림해가지고 0.018. 정답은 1번으로 쓰셔야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다음을 정확하게 유효자를 개수를 맞춰보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요 계산해가지고 여러분들 나온 값이 있을 겁니다. 제가 그거는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51.224. 요 계산하시면 51.224 mg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덧셈 뺄셈에서는 자, 소점을 끝날 때 가장 짧은 자리, 이거는 점 0에서 끝났잖아요. 이거는 점에서 뒤에 2개 더 들어가고 요거는 뒤에 3개가 더 들어왔어요. 그러면 가장 짧은 건 요거예요, 요거. 왜냐하면 점에서 앞에서 끝났으니까. 그래서 소점 바로 앞에서 끝나면 요것도 소점 바로 앞에서 끝나게끔 끝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죠. 그래서 2에서 반올리면서 51이면 그냥 51 이렇게 써서 이렇게 끝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계산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반올림 규칙이 있는데, 여러분 유효수에서 이제 뒤에 숫자를 버려야 되냐 아니면 반올림을 해야 되냐. 그래서 일반적으로 1.037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유효자가 여기서 끝내야 돼요. 그럼 요거를 갖다가 7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5보다 크냐 5보다 작으냐를 가지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5보다 크면 반올림해가지고 1.04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거 반올림해서. 그래서 앞에 있는 숫자가 1보다 증가한다 이거예요. 그럼 만약에 1.032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U자가 만약 여기서 끝난다. 그러면 요거 2는 버려야 되겠죠. 1.03. 왜? 5보다 작기 때문에. 자, 그런데 자, 이게 1.035였어요. 5였으면 요건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가 조금 있죠. 5이고 앞에 있는 숫자가 짝수이면 변하지 않고 홀수이면 1이 증가. 그래서 5일 때 앞에 있는 숫자가 홀수잖아요. 그러면은 1.04. 이렇게 1만큼 증가한다는 겁니다. 자, 1.0 만약에 뭐 4, 5다 이러면 여러분들 앞에 있는 숫자가 짝수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그냥 버리면 돼요. 그러면 역시나 요거 1.04가 됩니다. 1.04. 그래서 5이고 앞에 있는 숫자가 짝수이면 변하지 않고 홀수이면 1이 증가한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반올림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정확도랑 정밀도를 보는데요. 여러분들이 정확도와 정밀도의 차이는 이런 거예요. 자, 예를 들면 관역이 있어요. 관역이 있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총을 쏴가지고 맞춘다, 아니면 화살을 던져서 맞춘다 할 때, 자, 관역에다가 여기 가운데 맞췄을 때 가장 점수가 높고 점점점 벗어날수록 점수가 낮다. 그러면 실제로 이런데 맞추게 되면은 중앙보다 어떻게 돼요? 차이가 크죠. 그래서 이 중앙에 있는 어떤 값이랑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맞춘 요 차이의 크기, 요걸 오차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여기가 뭐 3개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어떤 건 여기 있고요. 그러면 여기 1번, 2번, 3번이다. 그러면 중앙으로부터 가까울수록 정확도가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가운데 있는 값에 가까운 게 1번이죠. 1번이 가장 정확도가 크고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3번. 이렇게 멀어질수록 정확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 중앙에 있는 걸 참값이라고 하면은, 그리고 여러분이 맞춘 요거를 측정값이라고 하면, 측정값이 참값에 얼마나 가까우냐, 이게 정확도를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accuracy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정밀도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정밀도. 자, 이 화살을 계속 쐈어요. 어떤 방향을 향해서 화살을 계속 쐈는데, 자, 어떤 사람은 화살이 이렇게 해서 이제 맞춘 어떤 그 타겟 지점을 보니까 얘네들이 거의 비슷한 쪽에 다 찍혔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식으로 막 서로 어떻게 해요? 굉장히 그 어떤 탄환의 흔적이 넓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이는 경우가 있고 이런 식으로 퍼지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이렇게 차이가 서로 맞은 어떤 위치의 차이가 크지 않고 이렇게 다 한쪽으로 수렴될 때, 이런 걸 정밀도가 크다, 이렇게 표현해. 정밀도. 정밀도가 크다. 이런 걸 갖다가 정밀도가 작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같은 양을 여러 번 측정할 때 이를 측정값들이 얼마나 서로 근접하느냐, 그게 정밀도에 대한 개념이고요. 정확도는 참값에 얼마나 접근되어 있느냐,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SI 단위를 잠깐 보는데요. 자, 7개의 기본 단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봤는데, 여러분들 요거죠. 자, 길이는 미터, 그렇죠? 질량은 킬로그램, 시간은 초, 온도는 켈빈, 몰, 그 다음에 암페어, 칸델라. 자, 요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SI 유닛, 즉 가장 기본되는 물리량이고요. 이걸 이제 응용해 가지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물리량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도 SI 단위라고 해가지고, 부피라고 하는 거는 물론 리터라는 단위도 있지만 미터를 세제곱하면, 즉 기본 단위를 이렇게 이용하면 부피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에너지라고 하는 줄 있죠, 줄. 줄이라고 하는 거는, 자, 뉴턴 곱하기 미터라고 쓸 수 있어요. 1줄은 1뉴턴 곱하기 미터. 근데 뉴턴이라고 하는 거, 이걸 먼저 보는 게 낫겠네요. 뉴턴이라고 하는 거는, 자, F는 MA라고 하는 수식을 이용하면 1kg의 물체가 미터 퍼 세크의 제곱, 즉 가속도로 달려갈 때 요걸 갖다 1뉴턴이라고 보통 정의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정의하는데, 이게 각각 기본 단위잖아요. 기본 단위를 이용해서 힘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일종의 이제 유도 단위 같은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압력이라고 하는 거는, 자, 단위 면적당 힘이에요. 단위 면적당. 그래서 단위 면적당 힘인데, 힘을 갖다 요 밑에서 기본 단위로 정했잖아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의 제곱. 자, 이걸 미터의 제곱으로 나누면 이렇게 해서 기본 단위를 이용해서 압력을 쓸 수 있습니다. 자, 역시나 줄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줄이라고 하는 것도, 자, 1줄이라고 하는 거는 1뉴턴을 1미터만큼 밀어내는데, 이 뉴턴도 요 밑에 있는 기본 단위로 사용했죠. 미터도 기본 단위죠. 그래서 이렇게 쓰게 되면 이게 줄에 대한 어떤 값을 쓸 수 있습니다. 자, 밀도라고 하는 건 부피분의 질량인데, 이게 부피분의 질량 해서 유도 단위로 쓸 수 있고, 면적은 제곱이죠. 미터라고 하는 기본 단위를 이용해서 제곱하면 면적이 나오고요. 전하량이라고 하는 거는, 자, 보통 쿨롱이라고 표현해요. 이 쿨롱은, 자, 1암페어의
이제 일종의 전류가 1초 동안 흐를 때. 그러니까 이 기본 단위로 나타낼 수 있어요. 1A의 전류가 1초 동안 흐를 때. 그 다음에 전이차라고 하는 건 볼트라고 쓸 수 있는데요. 볼트라고 하는 거는 1줄 퍼 쿨롱이라는 단위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줄도 기본 단위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어디서? 여기서 나타냈죠. 근데 쿨롱도 여기서 기본 단위로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요걸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뭐 기본 단위든 유도 단위든 많이 쓰는 단위들이니까 어쨌든 간에 같이 좀 알아두고 연습을 할 필요는 있어요. 예. 자, 1번 국제 단위계에 대한 기본 단위가 아닌 건 뭐냐? 자, 질량은 킬로그램을 기본 단위로 씁니다. 그래서 MKS라고 해가지고요. 이거는 이제 미터, 이거는 킬로그램, 이거는 초. 이게 여러분들 국제 단위계 쓰는 거예요. MKS. 자, 근데 뭐 CGS 단위계도 있어요. 이거는 센티미터, 이건 그램, 이건 초. 근데 이제 MKS 단위계를 쓰죠. 자, 그 다음에 길이라고 하는 거는 미터 맞죠? 그 다음에 시간 초 맞죠? 온도는 이거 안 쓰잖아요. 켈빈을 갖다 기본 단위로 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과 1번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혼합물의 분리와 정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첫 시간인데요. 여러분들 이제 가볍게 화학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시간이니까 그렇게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혼합물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이제 2개 이상의 어떤 그 순물질이 이렇게 섞여 있는 걸 혼합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이 안에 여러 가지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이 녹아 있어요. 이 안에. 그러면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이런 물질을 혼합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 분리라는 말은 이 혼합되어 있는 A와 B를 갖다가 성분 물질을 이렇게 분리하는 과정. 뭐 예를 들어서 용해도 차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이렇게 분리하는 과정을 이제 분리라고 보통 얘기하고요. 이렇게 해서 분리해서 갖고 왔어요. 그래서 A를 갖고 왔는데 여기 보니까는 A 말고도 여러 가지 뭐 쓸데없는 작지만 아주 적은 양이지만 불순물들이 좀 껴있어.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불순물을 제거하고 내가 A만을 갖다가 순수하게 얻겠다. 이런 과정은 이제 분리라는 말보다는 정제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정제. 영어로 purification이라서 정제라고 하고요. 이런 거는 이제 분리라고 하죠. 그래서 separation 해가지고 분리라고 보통 많이 써요. 뭐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원리는 비슷해요. 예. 그리고 이제 이런 거는 여러분들 A나 B에 화학적 변화가 없어요. 화학적 변화라고 하는 거는 A랑 B가 일종의 어떻게 보면 원소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원소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원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원자의 어떤 이제 그 배열의 변화가 없는 거를 화학적 변화가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화학적 변화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자, 이 화합물에 있어서의 어떤 원자 배열의 변화가 생기는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그 원소가 바뀌거나 다른 걸로 치환되거나 그런 것들이 이제 화학적 변화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그냥 물리적 변화예요. A랑 B의 본질, 즉 원자나 아니면 화학식이나 이런 것들의 변화가 없는데 그냥 물리적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거나 이런 것들은 물리적 변화입니다. 자, 물리적 성질에 대해서 여기 간단하게 나왔는데요. 한번 볼까요? 예. 자, 물리적 성질이라고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물질 내 원자 비율은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자 비율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원자의 구성이라든지 배치라든지 뭐 등등을 얘기해요. 뭐 그래서 이런 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측정되고 관찰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색깔, 녹는 점, 끓는 점, 밀도, 물리적 상태.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물리적 성질입니다. 화학적 성질은 입자 내 원자 비율 또는 배열이 달라질 때 일어나는 성질이에요. 뭐 산연기 반응하면은 HCl-가 나는 NaOH를 넣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화학 반응을 해가지고 처음에 없던 물질이 생겨요. 뭐 대표적으로 물이 생기고 그 다음에 소금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런 물질을 넣었는데 이렇게 원자가 다시 재배열돼 가지고 새로운 형태의 배열을 해서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냈다. 이런 게 화학적 변화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화학적 변화라고 한다. 자, 이번엔 크기 성질과 세기 성질을 보는데요. 자, 크기 성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 존재량에 의존된다라고 하는데, 자, 이런 거예요. 일종의 부피나 질량과 같은 개념인데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부피를 자꾸 이렇게 증가시켜 봐요. 그러면 부피가 자꾸 커지겠죠. 뭔가를 같은 물질을 계속 넣어가지고 증가시키면 양이 변하거나 아니면 물리적 성질이 변하는 거. 그래서 동일한 물질인데 예를 들어서 이걸 계속해서 집어넣어요. 이렇게 계속 투입하면은 이게 점점점 증가돼 가지고
부피가 이렇게 증가된다든지 질량이 증가된다는 이런 것들을 크기 성질이라고 합니다. 크기 성질. 그래서 물질의 양에 직접적으로 비례하는 거. 그래서 동일한 물질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모아가지고 이렇게 많이 쌓아놓으면 부피나 질량은 증가해요. 근데 증가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걸 우리 세기 성질이라고 하는데요. 이 세기 성질은 시료의 크기와는 상관없어요. 자, 대표적으로 뭐가 있느냐?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물질을 계속 쌓아놨는데 증가하지 않는 건 밀도가 증가하지 않아요. 밀도.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잖아요. 질량. 그래서 부피분의 질량인 밀도 등은 증가하지 않죠. 이런 걸 세기 성질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A라는 물질이 빨간색이에요. 그럼 계속 A를 쌓아놔도 빨간색은 변하지 않겠죠. 그러니까는 뭐 색깔 같은 거. 그 다음에 A가 10도예요, 온도가. 그러면 A를 갖다 계속 쌓아놔도 그냥 요거 전체 온도는 10도입니다. 온도 같은 경우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세기 성질이라고 하고요. 이 세기 성질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그 물질의 특성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크기 성질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걸 계속 모아놓으면 바뀌기 때문에 이 크기 성질을 세기 성질로 바꿔서 확인을 해 주실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크기 성질들을 두 개를 같이 조합하면 세기 성질로 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밀도예요. 부피가 크기 성질이고 질량이 크기 성질인데 이 비율은 밀도라고 하는 세기 성질로 바뀌어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세기 성질입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다음 현상들은 화학적 변화의 예를 적어본 것이다. 이 중 물리적 변화에 해당하는 것은 뭐냐 이렇게 나왔어요. 자, 여러분들 초에 불을 붙이면은 산화 과정이 일어나서요. 산화물이 만들어지죠. 화학적으로 산소가 결합하기 때문에 이거는 화학적 변화. 대리석에 열을 가하면 분해된 대리석이 탄산칼슘이거든요. 열을 가하면은 산화칼슘과 이산화탄소로 쪼개지니까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졌죠. 화학적 변화. 달걀을 삶는다. 그러면 안에 있는 단백질이 어떻게 돼요? 변해버려요. 단백질의 구조라든지 어떤 원자 모형이 변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단백질의 결합이 끊어지기도 하고 막 그러죠. 그러면 결합이 끊었단 말은 화학적 연결이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화학적 변화입니다. 물에 설탕을 녹인다. 설탕 녹여봤자 설탕이 바뀌는 게 없어요. 그냥 물과 설탕은 안에서 이렇게 둘러싸이는 거지 설탕과 물에 대한 어떤 조성이 바뀌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자, 이건 물리적 변화.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물질의 분리 방법 중 화학적 방법에 해당되는 것은 뭐냐? 자,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거는요, 이건 뭐 이제 여러분들이 물질을 분리할 때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동상과 정지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혼합물을 탁 집어넣으면 혼합물이 이렇게 움직이다가, 자, 이 크로마토그래피의 정지상에 조금 더 친한, 잘 결합한 혼합물이 있고, 어떤 물질은 잘 결합하지 않는 물질이 있으면 그 차이에 의해서 여러분들 이제 인력의 차이에 의해서 자, 글씨가 좀 그러네요. 자, 다시 이동상 그리고 정지상의 혼합물의 인력의 차이에 의해서 분리하는 게 크로마토그래피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화학적 성질이 바뀌진 않지만 뭐 가다가 이 A, B, C 혼합물이 막 가다가 어떤 물질은 좀 느리게 가요. 어떤 물질은 좀 빠르게 갑니다. 왜? 이 표면에 있는 인력과의 어떤 차이가 있어서 느리게 가는 A는 표면과 아주 잘 결합하려고 하는 성질 때문에 느리게 가고 표면과 별로 결합을 안 하려고 하는 성질을 가진 C는 뭐 빨리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이제 그 흐름 시간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분리하는 게 크로마토그래피예요. 물의 전기분해는 이 물이라고 하는 게 수소와 산소로 분리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화학적 변화를 봅니다. 석유의 분별 증류는 석유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혼합물들을 갖다가 끓는 점 차이에 의해서 분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 변화입니다. 추출에 의한 혼합물의 분리. 이것도 혼합물을 갖다가 특정 잘 녹이는 용제가 있어요. 그 혼합물의 어떤 성분을 잘 녹이는 용제. 그걸 이용해가지고 그걸 녹여서 분리하는 거지 그 용제 안에 녹아있는 물질이 성질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분의 어떤 원자의 조성이 바뀌는 건 아니란 소리예요. 자, 이렇게 정답은 2번입니다. 예. 자, 그래서 혼합물의 분리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고체와 액체 혼합물의 분리는 거름, 여가 뭐 여러분들 이거 아시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깔때기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종이 이렇게 넣고 여기다 부으면은 여기에 이제 걸리고 저기 액체는 주 밑으로 내려오죠. 이렇게 해서 여가, 흙탕물로부터 흙과 물의 분리. 그다음에 증류가 있습니다. 증류, 끓는 점 차이에 의해서 분리하는 거, 증류. 예. 고체 혼합물의 분리는 재결정이라고 해가지고요. 이거는 용해도 차이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를 많이 낮추면은 기본적으로 밑에 바닥에 속출돼요. 이 안에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물질이 있는데 A라는 물질을 온도 낮추면 이 밑에 이렇게 A가 석출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다시 끄집어내 가지고 다시 녹인 다음에 도시의 온도를 낮춰요. 그러면 A가 또 석출되는데 그런 방식을 여러 번 이용하면 순수한 A를 얻을 수 있어요. 이런 걸 재결정이라고 하고 분별 결정이라고 합니다. 예. 자, 승하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드라이 아이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물질은 고체에서 바로 기체가 되는 걸 승하라고 그래요. 고체에서 바로 기체가 되거나 기체에서 고체가 되는 걸 승하라고 합니다. 승하성 물질은 고체에서 바로 기체가 되니까 그 기체만 받으면 되죠. 그러니까는 승하성과 비승하성 고체가 혼합되어 있을 때. 자, 그 다음에 추출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선택적으로 용제가 있어요. 어떤 물질을 갖다가 잘 녹이는. 그래서 그걸 이용해 가지고 하는데요. 여기 이제 여러분들 용매로 목적하는 물질 녹여서 분리하는 방법, 용매의 선택성인 용해성 이용. 그래서 A랑 B가 지금 있는 데서 여기다가 용제를 딱 집어넣으면 자, 그 용제가 A만 잘 녹여요. B는 안 녹이고. 뭐 그러면은 이 용제가 이 A를 녹인 걸 갖다 다시 우리가 얻어가지고 끄집어가지고 다시 분리하면 되죠. 자, 그게 이제 여러분들 추출입니다. 액체 혼합물에 분리해서 분별 깔때기인데요. 뭐 분별 깔때기 그림을 하나 여러분 갖고 왔는데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서로 섞이지 않으면서 밀도차가 있는 거. 섞이지 않기 위해서는 극성, 무극성 이렇게 성질이 달라야 되고요. 밀도차가 있어야지 위아래가 이렇게 분리가 되죠. 그래서 두 층을 내는데 이 콕을 탁 열면은 밑에 있는 게 밑으로 쫙 빠지겠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뭐 비커로 인해서 받는다든지 아니면 밑에 걸 제거하고 위에 것만 남겨둔다든지 이렇게 해서 분별 깔때기를 이용해서 분리할 수 있고요. 자, 또 분별 증류 해가지고 요거 그림 보시면 혼합물인데 요거 가열하면은 여기 이제 증류가 됩니다. 증류가 되면은 끓는 점 차이에 의해서 에탄올과 물의 혼합물이다 그러면 80도씨 정도 되면 에탄올이 많이 증발돼서 올라와요. 그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우리가 증류하는 거. 뭐 화학공학에서는 이걸 단증류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분별 증류에 대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예. 자, 1번. 특정 용매에서 용해도가 서로 다른 물질을 분리하고자 할 때 가장 적당한 방법은 뭐냐? 자, 용해도가 온도에 따라서 용해도 차이가 큰 물질은 분별 결정이나 재결정을 이용해 가지고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를 낮췄을 때 용해도가 큰 거는 녹아 있는데 용해도가 작은 거는 밑에 가라앉겠죠. 그걸 갖다가 우리가 얻어 가지고 분리를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재결정법. 자, 그다음 2번 보겠습니다. 예. 자, 다음은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과 구성 화합물의 성질 차이를 짝지은 것이다. 옳은 것을 골라라. 자, 분별 증류는 여러분들 흡착력 차이가 아니죠. 요거는 끓는 점 차이죠. 끓는 점 차이. 자, 추출은 자, A, B 혼합이 됐을 때 용제를 집어넣어서 추출하는데요. 그때 추출 용제는 A나 B 중에서 내가 선택적으로 잘 용해시키는 거. 하나는 잘 용해시키고 하나는 잘 용해시키지 못하는. 자, 그때 이제 용해도 차이를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분별 결정이나 재결정도 용해도 차이인데 분별 결정, 재결정의 용해도는 어떻게 보면 온도 차이에 대한 용해도고요. 요거는 특정 성분에 대한 용해도, 특정 물질, 우리가 이렇게 추출하고자 하는 물질에 대한 용해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건 증기압 차이가 아니고요. 보통 크로마토그래피는 우리가 이동상과 정지상의 인력 차이인데요. 자, 이동상과 정지상의 인력 차이인데 이 인력이 보통 극성과 무극성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는 자, 이동상과 정지상인데 정지상이 무극성이다. 그러면 혼합물 중에 무극성이 강한 거는 정지상에 붙어 있으려고 그러고 자, 나머지는 또 빨리 나오려고 하기 때문에 그 이제 시간 차이로 인해서 분리하는 겁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자, 모든 화합물은 고유의 끓는 점을 가지므로 이를 이용해서 화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분별 증류입니다. 그래서 온도 차이에 의해서 끓는 점 차이에서 분리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이제 용해도인데요. 염의 용해도를 볼 때 이게 용해가 잘 되냐 안 되냐를 보통 관찰하는 방법 중에 이 규칙을 좀 이용하면은 이게 이온화가 잘 돼서 용해가 잘 되냐 안 되냐를 좀 분리하는데 분석하는데 좀 편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NO3- 있으면 일반적으로 용해가 잘 돼요. NO3-. 그 다음에 나트륨 이온, 칼륨 이온, 암모늄 이온이 있으면은 용해가 잘 돼요. 그래서 가용성이란 말이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의 염화, 염은 가염수다. Cl- 있으면 용해가 잘 되는데 이때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얘네들은 용해가 안 돼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앙금이 앙금 또는 침전입니다. 이거는 대부분은 잘 되는데 이런 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염화은, 염화납, 그 다음에 염화수.
자, 대부분의 황산염은 가용성. 황산염은 요거 알아두세요. 요거는 SO4 2-라고 쓰세요. 근데 요런 게 있으면 안 됩니다. 황산바륨, 황산납, 황산칼슘. 요거는 예외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외가 더 중요해요. 대부분의 수산화염은 약간 가용성이다면 용해가 잘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수산화염은 요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용성이라고 하면 용해가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NaOH, KOH, BaOH2 뭐 이런 건 잘 되는데 이런 건 뭐 사실 우리가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근데 불용성 좀 기억해서 수산알루미늄, 수산화구리, 수산화마그네슘. 난용성도 좀 기억해 주세요. 수산화칼슘, 수산화스트론튬. 그래서 난용성은 가용성은 아주 용해가 잘 되는 거고 불용성은 용해가 아예 안 되는 거고 난용성은 이제 약간 중간 정도 용해가 되긴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앙금이 있는 거 그걸 난용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반대로 Se- 황화이온, 탄산이온, 그 다음에 인산이온은 거의 녹지 않는다. 자, 근데 이제 예외는 요건데요. 요게 어디 있냐? 요게 1번에, 요 2번에 있어요. 그래서 나트륨 이온, 칼륨 이온, NH4 플러스 이온 염은 그럼 잘 녹아요. 이거는. 그래서 자, 요 순인데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게 녹냐 안 녹냐를 판단하는 하나의 근거가 되죠.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성 분석인데요. 뭐 정성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분석을 해가지고 물질의 종류를 확인하는 분석이에요. 그래서 종류를 확인하는 분석이 정성 분석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물질의 양을 또는 농도, 자, 이걸 확인하는 분석을 이걸 정량 분석이라고 해요. 그래서 정량 분석은 물질의 상대적인 양, 그 다음에 정성 분석은 물질의 어떤 종류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온의 혼합물을 분리 확인하는 과정을 정성 분석 뭐 이렇게 한다. 혼합물을 분리 확인하는 과정. 자, 의미로 종류를 확인하는 거예요. 염들은 서로 다른 용해들을 가지고 가지는 성질을 이용해서 이온의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요 양이온 음이온 섞여 있는 수용액에서 이들 양이온을 한 번에 한 가지씩 침전시켜 양이온을 분리하는 건 선택적 침전이라고 한다.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 이제 문제 보시면은 알 수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는 자, Ag 플러스 Pb 플러스 Ag 플러스 CO2 플러스 혼합된 용액에 6몰의 HCl을 가한 후 여과했다. 여과액 속에 존재하는 이온은 뭐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먼저 Cl 염화이온은 일반적으로 가용성인데 아닌 거가 세 가지 있었죠. 자, 제가 아까 암기를 하라고 했는데 뭐 빨리 지나왔으니까 제가 미리 쓰겠습니다. AgCl 있습니다. 그 다음 PbCl2가 있어요. HG2Cl2예요. 이거 2 들어갑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 요거는 우리가 말하는 우리 이제 요거는 예외라고 했습니다. 예외. 그러니까 암기하셔야 되죠. 그래서 자, 이 안에서 Ag는 AgCl로 다 사라지고요. PbCl2로 다 사라지고 HG2Cl2로 다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해당 사항이 없고 이 안에서 침전이 안 되는 애는 요 구리이온. 요거는 밑에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뭐 백색 침전으로 막 다 제거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화학의 기초, 숫자 보는 법, 그 다음에 뭐 이제 이온화가 잘 되냐 안 되냐 이런 내용들 한번 정리했는데 어떻게 보시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번 다시 정리해 본다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이게 새롭게 또 기억이 한 번 더 복습이 되는 효과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화학을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뒤에 나온 여러 가지 또는 여러분 전공과 관련돼서도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했습니다.